오늘도에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40대 남성으로 작은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병원은 작고 변두리에 위치한 병원입니다. 요새는 성형외과도 경쟁이 치열해서 누구나 큰 돈을 벌이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병원은 소규모로 운영되어 직원들의 급여, 지급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빚 좋은 개살구란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따박따박 봉급이 나오는 페이닥터로 근무했던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처음에 병원을 오픈할 때 참 설레기도 하고 의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병원을 차리기만 하면 금방 빚도 갚고 건물을 올릴 줄 알았기 때문이죠. 병원 또한 엄연히 사업입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병원의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할 사무장도 매우 중요한 직책이었는데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후배에게 사무장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무역회사를 다니다가 권고사직을 받았던 분으로 취업 자리를 알아보던 분이었습니다. 저보다 사회생활에서도 더욱 경험이 풍부했으며 또한 그분이 병원 사무장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친구의 매형이 대학병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그곳에서 이런저런 업무를 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후배도 기꺼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해 병원을 오픈했지만 처음부터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리를 잡은 곳은 경쟁이 비교적 적었지만 그만큼 성형외과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적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그 정도의 리스크를 충분히 감수하고 승부를 볼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간판을 달고 문을 열어보니 손님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도 기다리다 보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 실망했습니다. 소문이 퍼지자마자 줄을 서는 모습을 상상하여 인내했지만 일은 거의 없이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고민이 깊어지는 와중에 사무장이 다가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원장님, 그러지 말고 우리도 광고를 할까요? 광고? 네,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광고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홍보를 좀 하고 광고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 병원을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알아봤는데 비용은 좀 들지만 효과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사실 그런 광고에 대해 신뢰를 가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광고 대행사들이 돈에 취해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나 사무장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한번 해볼 만한 생각도 들었어요. 일단은 병원을 알리면 소문이 퍼질 텐데요. 그래서 광고 대행사를 통해 수업에 참여한 메인 모델과 함께 병원 사진을 찍었고 간단한 광고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작업이 끝난 후 함께 광고 작업한 사람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어요. 그 자리에서 메인 모델로 참여한 여성분에게 계속해서 시선이 갔어요. 외모는 외모일지라도 무언가 고상한 매력 같은 게 있다고 할까요? 솔직히 이전까지는 연애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그런 사람이라면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그 여성분 옆자리로 가서 멋지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광고 촬영으로 고생 많으셨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니에요. 원장님도 돈을 받고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죠.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모델을 해주셨으니 당연히 잘 될 거예요. 네. 원장님, 농담도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성함이 장은실 씨라고 하셨죠. 광고 효과도 톡톡히 나오면 따로 한번 식사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원장님께 식사 대접 받고 싶네요. 우리는 기약 없는 만남을 약속하고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다행인 건 그 여자도 제 호감 표시에 대해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왠지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그 여자에게 연락을 해서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함께 했어요. 갑작스러운 데이트 신청에도 흔쾌히 받아주더라고요. 여자도 제게 호감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와 몇 번을 더 만나게 되었고 우리 두 사람은 이내에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각자 일이 바빠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틈틈이 사랑을 키워나갔어요. 조금 늦게 시작한 연애였기 때문에 마냥 가벼운 마음으로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나 저나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에 긴 연애보다 빠른 결혼을 선택했어요.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교제 사실을 알리고 빠른 시일 내로 결혼을 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소를 키우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 결혼 발표를 반기셨어요. 제가 고른 여자라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셨고 그저 애 낳고 행복하게 잘 살기만을 바라셨네요. 그런데 여자친구 부모님의 반응은 좀 다르더라고요. 여자친구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만나뵙게 되었는데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예비 장모님과 일생 동안 직업 군인으로 계셨던 예비 장인어른께서 제겐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아내는 우리가 우리 딸을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모를 거야? 딸을 가진 부모들은 다 그래? 귀한 딸이 시집가면서 의사가 아니라 대통령이 와도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은실이가 좋아하는 남자라서 얼굴 한번 보려고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난 결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닐 거야. 내 아버님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은 서로 매우 사랑하고 있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어요. 아버님, 한번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믿으시든 안 하시든 난 내 딸이 시집간다는 것 자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지만 평생 함께 살 순 없겠지만 어쨌든 마음이 그래요. 은실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는 것은 아나 설거지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았어요. 알아요. 부모님은 항상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가정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생각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말이 쉽게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는 도중에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죠. 그냥 살아도 사면서 교훈을 얻으면서 다 지나간 일을 허구거나 거짓으로 만들 필요도 없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결코 긍정적으로 허락한다거나 엄격하게 반대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유지하시는군요. 당신 딸이 가족 중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부터 세부적인 것들까지 신경을 쓰는 걸 보면 꽤 참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맨 처음에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들이 장인과 장모로 나타나면 상당히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들린다는 것이죠. 사실 여자친구도 평범하지 않은 성격을 가진 여자였어요. 날카롭고 단호한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세심하고 개방적인 면은 찾아볼 수가 없고 다소 까다로운 성격이라는 것이에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자친구는 공기질이 약간만 나빠도 밖에서 데이트하는 걸 꺼립니다. 날 것은 냄새가 나서 싫다고 하고 육식이면 짐승처럼 느껴져서 별로 즐기지 않아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옷에 얼룩이라도 생기면 새 옷을 사서 갈아입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죠. 이런 여자친구라면 비위를 맞추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상상이 가시겠죠? 여자친구 부모님을 만나보니까 이 여자의 성격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바로 이 여자가 가진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모델처럼 눈에 띄는 매력은 당연하고 행동 하나하나가 고상하고 수준이 높은 것 같았어요. 그런 매력 때문에 그 사람의 단점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사소한 단점 따위는 결혼 생활을 통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 잠시 지나지 않아도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몹시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연애할 때 경험한 것보다 훨씬 심한 사람이었어요. 까다로운 성격은 물론이고 낭비를 극도로 즐기는 까닭입니다. 제가 얼마나 성형외과 전문가라고 한들 그런 여자가 돈을 허플렉 쏟는 것을 견딜 수는 없었습니다. 한 달에 5,600만 원의 카드값이 우습게 넘어가고 1천만 원에 육박하는 낭비도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은 순전히 생활비에 해당합니다. 처음에는 참았지만 낭비가 계속되자 어린 마음이 참으려 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대로 다음에 월 생활비가 많이 나간다고 뭐야? 당신 결혼한 이후로 경제적인 권리를 맡았다더니 어째서 돈을 너무 낭비하는 거야 나? 재벌 아닌데 뭐 이 정도 돈에도 이렇게 소비하는 건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다 숟가락으로 잊히는데 전부 집에 들어가는 돈이야? 내가 니한테 얼마나 쓴다고 했어. 남자가 거리낌 없이 말해도 너무 심하게 생각해. 생활 비용이 너무 지나칠 것 같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왜 이렇게 낭비해? 당신, 성형외과 원장이야. 그래서 원장 와이프가도 이 정도 돈 못 쓸 거야? 나한테 1억 썼니? 2억 썼니? 결혼할 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말했다고 했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하자고. 오히려 내게 역정을 푸는데 정말 말이 안 통해 이러면 싸움이 더 커질 것 같아서 그만두고 입을 다물었어. 나중에 감정이 사그라들면 다시 얘기하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아내와의 첫 다툼을 잊고 있었는데 장인어른한테 전화가 걸려온 것 같다. 박서방, 너 우리 은실이한테 돈 아끼라고 타박했다고 하던데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돈 문제로 싸우는 건데 그렇게 규탄하면 얼마나 쓸 것 같다고? 만약 이렇게 될 거였다면 왜 소중한 내 딸을 데리고 갔습니까? 장인어른께서는 초심을 잃지 말라며 호통을 쳐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내가 처갓집에서 고자질을 한 모양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애매한 사람에게 그런 일을 어른들에게 알리는 것이 옳을까요? 또한 앞뒤 안 가리고 홍부터 내는 장인어른께도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아내에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더라도 솔직히 이야기하지 못하겠다고요.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초장부터 길을 잡아야 한다는 속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고만장해진 아내는 보란듯이 돈을 펑펑 쓰고 다녔고 저는 그런 생활비를 내느라 허리가 빠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병원 매출이 오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게 아니었다면 아내의 씀씀이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병원을 운영하는 일도 빡빡합니다. 의료기기 할부도 한참 남아 있었고 직원 급여나 임대료를 내야 할 날도 꼬박꼬박 돌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그런 속사정은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그저 돈을 쓰는 것만 중요시하며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참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예쁘게 봐주려고 해도 너무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꼭 눌러왔던 불만사항을 털어놓고 말았죠. 당신은 내조라는 말도 몰라 어떻게 된 건지 남편의 병원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물어보질 않아. 당신은 돈 쓰는 것만 관심이 있어서 병원이 잘 되어야 하는데 당신 카드값도 내줄 거 아니라며 울컥한 제가 화를 내자 그래도 찔리는 구석이 있었는지 입을 셀쭉거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참나 나야 병원 일을 잘 모르니까 그렇지. 알았어 그럼 나도 병원에 자리 하나 해주던가. 아내의 말에 불쑥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아내가 병원에서 일을 도우면 남편이 얼마나 어렵게 돈을 버는지 체감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무장이 일하는 행정실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그 시점에 안해군 모델 일을 그만두고 놀고 있던 때였거든요. 아내가 병원 행정실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런 무작정한 결정으로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 후배인 사무장이 아내의 입직에 불만을 제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말해서 제가 원장님께서 저에게 실망하신 것을 느낍니다. 이건 나가라고 하시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사무장, 왜 그러시는 건가요? 사모님을 행정실에 들이는 것은? 절 내보내고 사모님한테 맡기려는 거잖아요. 저도 눈치가 없는 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원장님을 믿고 일한 적이 있는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난 그럴 생각을 조금도 안 해. 와이프를 병원에서 일하게 한 건 그냥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라는 의미였어요. 사무장이 자리에서 밀어내고 아내를 들어앉으려는 오해가 있는 겁니다. 제가 결코 그런 게 아니라고 몇 번이나 설득해야 받아들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참 어려워 보인답니다. 무심코 한재 행동 하나의 직원들이 많은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아무튼 사무장의 오해로 인해 아내를 행정실이 아닌 상담실에서 일하도록 했어요. 아내의 대화 스타일과 외모를 보면 행정 업무보다 상담 업무가 훨씬 잘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또한
아내는 지루한 것을 싫어하고 손님을 대하는 일을 더 즐기기 때문에 금방 병원 업무에 적응했고 그 결과 아내의 낭비벽이 점차 해소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것으로 보였지만 아내를 병원에서 일하도록 한 것이 이토록 큰 사건을 야기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종국적인 결말이 무엇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을 떠올리면 한숨부터 나오는데요. 아내가 병원에서 일한 지 6개월이 살짝 지났을 때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수술을 마치고 쉬고 있었는데 로비가 매우 시끄럽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나가봤더니 아내가 상담실 직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쓰나미처럼 이성을 잃고 있었어요. 그 일하는 지 얼마 안 된 직원이었는데 아내는 그 직원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있었어요. 그 힘이 너무 강해서 주변 사람들도 급히 붙잡지 못하고 있었고요. 놀란 제가 급히 두 사람을 분리했어요. 여보, 뭐 하는 거야? 병원에서 이런 행동이 어디 있어? 라며 물으며 그 짓을 멈추도록 했습니다. 밟아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왜 그런지 아나요? 여쭤보는 거야 아니면 모르는 척만 하는 것이야. 당신 앞에서 끼부리는 거 알았어요. 모르는 척하다가 당연히 그런 것 알았어요. 기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태까지 참고 있었는데 당신한테 눈웃음으로 살살 치면서 매번 꼬리를 치잖아요. 점심 같이 먹자고 하지 않나? 커피를 사달라고 하지 않나? 이 사람아, 그건 그냥 직원들이 하는 얘기일 뿐이에요. 그게 골을 치나요? 됐어요. 오늘 저녁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아내가 씩씩거리며 다시 난리를 쳤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매도할 수 있는지 제 머리로는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내가 친 사고는 그냥 넘길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봉변을 당한 그 직원은 곧바로 아내를 고소했고 결국 아내와 저는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저는 직원에게 합의금을 주어야 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온 원장 3호가 또라이라는 소문이 퍼졌고 이 사건 이후부터 정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어요. 아내와 대화를 나눌 때 당초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며 저를 탓합니다. 아내의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면서 아내에게는 낭비뿐만 아니라 의붓집착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전 아내와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백 번을 고민하고 갈등한 끝에 아내에게 진지하게 이별을 말했죠. 그러자 자존심이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아내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제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너무해요. 아무리 내가 실수했더라도 이혼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그러는 건 그냥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간호사를 머리카락으로 잡았다고 이혼을 요구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사람이 그렇게 모질게 구는 건 아니에요. 아내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혼은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그런 아내의 태도에는 내심 놀랐어요. 원래 콧대가 나이어서 강인한 여성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울며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약해졌죠.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마음을 바꿨어요. 일단 병원 분위기를 해치는 아내를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을 배제시켰고 본인이 한 달 동안 약속한 대로 생활비도 여느 가정처럼 평범하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몇 달 동안 아내는 약속을 잘 지켜주었고 흥청망청 쓰던 돈도 줄였으며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놓거나 하지 않았던 애교도 보였습니다. 아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 노력 덕분에 이혼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던 우리 두 사람 사이도 차츰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화도 잠시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아니라 장인어른이 겨우 다잡고 있는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놓으셨다. 진료실에서 환자와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로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병원장이 내 사위라고 장인어른이 왔다고 꽁냥해 하더라니. 장인어른, 연락도 없이 여기까지 왔다니 무슨 소동인가? 드디어 잘난 병원장님 나오셨군요. 왜? 장인이 사위병원에 좀 오려 하면 안 된다고요?
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있었어요. 우리 소중한 딸이 아주 속상한 일이 있었고, 대낮에도 술을 마시고 벌개진 얼굴로 병원을 찾은 아버님이 아닐까요? 말투로 따지시네요. 우리 딸에게 이혼하자고 했다는데, 어떻게 자기에게 여자가 꼬인 애에게 헤어지자고 하다니 사실인가요? 네, 사실이지만요. 아버지께서는 장인어른께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아내의 낭비와 의부증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며 잘 살아가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장인어른은 제 설명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역정을 내시더군요. 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처음부터 결혼을 반대했고요. 그렇지만 어떤 꼴인가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사소한 일로요. 이혼 과정에서 나는 우리 딸을 어떻게 사랑하며 키워왔는데 그렇게 큰 상처를 주셨어. 그런 취지라면 내가 딸을 데려간 것은 어떻게 행복하게 해준다는 약속을 한 후의 일이었나.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건가? 흥분을 참지 못한 장인어른은 화도 내시고 병원 가구를 다 부수며 난동을 쳤어. 나가 말리자 제게 뺨까지 날리셨어요. 정말 창피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아내만이 아니라 이제 장인어른도 병원 직원들 앞에서 이런 창피스러운 일이 있었어. 경찰 신고하자는 직원들을 거절하고 간신히 장인어른을 돌려보냈어요. 제 원래 성격이 불같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술의 힘을 빌린 것인지 술의 힘을 빙자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장인어른의 그런 행동에는 다시는 내 딸에게 함부로 굴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너무 치욕스럽고 힘들더군요. 아내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넌덜머리가 나 있는 저에게 장인어른이 기름을 부어버린 것 같더군요. 저는 이제 도저히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안 될 것 같아. 내가 당신과 함께 다시 한번 잘 살려고 노력해봤지만 이제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깔끔하게 헤어지는 것이 좋겠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아빠가 병원에서 조기 퇴사를 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속이 많이 아픈 아빠가 술에 취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꼭 이럴 때마다 이혼 문제를 풀기만 해야 할까요? 아내는 저에게 서운하다고 불평했지만 저는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마음을 상하는 기분을 알고 계신가요? 그러한 삶은 제 영혼을 조금씩 먹어버리고 있어요. 저는 같은 기분입니다. 이후 더 이상 아닌 저도 처가 가족들을 보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강력하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것이겠죠. 나 임신했다고 당신이 생각하던 대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할 거야. 뭐라고요? 지금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임신이 사실이야.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임신 3개월 차라고요. 당신을 놀라게 하려고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아내는 초음파 사진을 드러내며 펑펑 우고 있습니다. 아기의 초음파 사진을 본 순간입니다. 마음속의 음영들이 한꺼번에 씻겨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나도 모르게 아내에게 헤어지자고만 한 것이 너무 후회되었어요. 오열하는 아내를 달래고 이혼 얘기는 다시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예전에 너무 서툴렀다며 미안하다는 마음을 아내에게 진심으로 표현했죠. 아내의 임신으로 인해 우리 둘은 갈등을 극복하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저는 아이의 태어남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오랜만에 행복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빠가 될 생각에 설레는 마음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흥미진진했어요. 그때부터 제 삶의 모든 일상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임신한 아내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병원을 마치자마자 아내에게 달려가 세심하게 챙겼고 행여 다칠까 노심초사했어요. 마음속으로는 그녀를 걱정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말을 꺼냈던 것도 무색할 정도로 저는 아내에게 모든 정성을 쏟았어요.
아내가 건강한 아이를 낳아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어져요. 임신한 아내는 정말 힘들었어요. 기분이 들쭉날쭉하고 롤러코스터 같았으며 입덧 때문에 음식을 잘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를 위해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사와 줬지만 아내는 예민해진 것 같아 음식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아내가 잘 먹지 못해서 저 또한 걱정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엄마가 잘 먹어야 아이도 건강해진다는 것을 알기에 아내에게 이것저것을 권해보았지만 아내는 손실에만 칠 뿐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시점은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걱정되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저는 조심스레 아내에게 시댁에 갈 수 있겠냐고 물었지만 아내는 난 못 가. 입덧이 이렇게 심한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 당신이 어머니에게 말씀드려 나 입덧이 심해서 집에 있을 것 같다고 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녀올 때는 혼자 다녀오기로 하였습니다. 당신이 집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집에다가 제가 말할게요. 응, 알겠어요. 저는 요새 통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지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당신이 없는 동안 좀 쉬고 있을 테니까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저는 임신 중인 아내를 집에 두고 혼자 부모님 계신 시골로 향했어요. 하지만 명절 때 귀한길 고속도로가 막힌 것은 너무 심해요. 꽉 막힌 도로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겨우 휴게소에 들러 한숨을 돌리고 있을 때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전화를 걸었어요. 내 어머니도 가고 있어요. 차가 너무 막혀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같아요. 근태야, 너 많이 오지 않았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 아무래도 이번 명절은 상갓집에서 보내야 할 것 같아. 은실이도 혼자 있으니까 이번 명절에는 은실이랑 있을 거야. 부모님 집으로 가는 길이 막막했는데 차라리 잘 됐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아내가 혼자 있는 집으로 차를 돌렸어. 아내를 놀래켜주려고 아무 소리 없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동네에 도착하고 아파트 단지 쪽으로 진입하려는 찰나 제 시선은 아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지요? 우리 동네에 유명한 소갈비집이 있어요. 있을 때에 아내가 식당 안에 앉아 있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분명 입맛이 적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겠지만 혼자서 갈비를 먹고 있는 모습에 의아했습니다. 임신한 여성은 입맛이 자주 바뀐다고 하는데 갑자기 갈비를 먹고 싶어 할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아내가 있는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의 깜짝 놀라는 표정을 상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식당 안으로 들어간 순간 아내가 남자와 함께 앉아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실내로 들어갔을 때 들어가 보니 기둥에 가려져 있던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는 남자 또한 제가 아는 얼굴이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우리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무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등을 돌려 다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낌새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죠. 그리고 메뉴판을 내미는 종업원에게 갈비탕 하나를 시키고 난 뒤 두 사람이 왜 따로 만나서 갈비를 뜯고 있는지 귀를 쫑긋 세웠어요. 그러나 사무장이 제 아내에게 날벼락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야, 맛있게 먹어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많이 먹어야 해요. 제가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왜 사무장이 아내에게 그런 달콤한 말을 하는 걸까요? 자기라니요. 아니에요. 그것보다 우리 아이랑이죠. 그 순간에 손과 발이 덜덜 떨리며 주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두 사람이 제가 모르는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내는 사무장에게 생글거리면서 갈비를 야무지게도 뜯었어요.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겠다고 하는 사람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알았어. 자기도 얼른 먹어. 그동안 못 먹는 척하느라 짐을 뺐는데 짐을 뺐어. 왜 입덧이 심하다고 했니? 그럼 내가 더 가엾게 생각하겠지? 아니, 그 사람은 정이 많아서 그런 거에는 꼭 대처할 수 없대. 맞아. 원장님이 쓸데없이 잔인해서 그래서 우리한테 당해도 되는 거지만 그래? 어쨌든 그 양반이 눈치채기 전에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이혼해야 해.
병원 매출은 잘 조작하는 거 맞지? 응, 그래. 그러면 원장은 아무것도 모른다. 모든 회계는 내가 맡고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운영만 하면 돼, 알겠지? 응. 하지만 행정실 직원들은 알지 못하게 잘해야 해. 실수하다가 우리 둘 다 곤란할 수 있어. 먹었다더라고요. 당신은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된다든가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해야 해요. 그렇게 해야지. 어쨌든 며칠 동안 입맛 없다고 속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없어요. 이 집 갈비 정말 맛있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나서야 내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사무장과 관계를 가졌고 임신한 아이도 제가 부모가 아니었어요. 사무장은 몰래 병원의 매출을 조작하고 병원의 매출을 횡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망치로 머리를 치는 것 같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이중인이었어요. 돼서는 쌍으로 절속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더 이상 드릴 것도 없었습니다. 성큼성큼 아내에게 다가갔어요. 제 얼굴을 본 아내는 갈비를 뜯는 대신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여기서 어떻게 된 일이야? 어머님 댁에 간 거 아니었는데? 당신이 왠지 바람을 낼 것 같아서. 근데 역시 바람을 피우고 있었네. 뭐라고, 무슨 농담을 그렇게 살벌하게 해서. 사무장님이 나한테 미안한 게 많다고 식사 한번 사주겠다고 해서 왔어요. 아내가 급하게 변명하자 사무장도 놀란 기색을 잽싸게 바꾸면서 맞장구를 쳤어요. 원장님, 존댓말을 사용했다. 사모님, 존댓말을 사용했다. 사모님께 불편할 때 표현했던 일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여 식사를 대접하러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원장님이 계셨을 줄 알았는데 사장님이 계셨네요. 거짓말을 하는 것도 손발이 잘 맞더군요. 두 사람은 제가 모두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 채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변명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법정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하세요. 거짓말은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하세요.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계속 이상한 농담을 하는 거야? 그건 농담이 아니에요. 그동안 다른 남자와 사귄 줄 알았더니 거짓말쟁이 역할을 한 게 너라고 속이신 거잖아요. 법원에 가야 해? 그럼 어디로 가야 해? 그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 모르게 무서운 표정을 짓는 아내가 있습니다. 사무장은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것을 알고 한숨을 쉬었다. 나는 이야기를 더 이상 그 두 사람에게 깁니다. 그들의 수준 이하인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오글거린다. 최대한 침착하려 했지만 현기증이 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 사무장은 병원비를 착복해야 했고 아내는 결국 그것을 함께한다. 사무장과 바람을 피하고 애까지 가졌다는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자신이 사무장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놀라서 눈물을 흘렸고 사죄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눈물이 진심이 아니라 가짜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집에서 내쫓아버렸고 바로 장인어른에게 전화를 걸어서 다음과 같이 전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방입니다. 이 시간에 전화를 걸어서 죄송합니다. 다른 사안으로 연결했는데 귀하가 귀하게 키운 따님에 관해 얘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 있어 전화를 드렸습니다. 방금 제가 집에서 딸을 내쫓았어요. 왜 내 딸을 내쫓았는데요? 갑자기 그러는 거야? 자네가 어떤 이유로 내 딸을 내쫓았다고 하는 거야? 애가 어찌 그렇게 되었니? 왜 그랬냐면 은실이가 저희 병원 직원과 바람 피우고 있었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말이 돼? 임신한 애가 무슨 바람을 피워? 그렇죠. 장인어른도 황당하시겠죠. 전 얼마나 황당했는지.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시나요? 은실이 계속 애가 제가 아니라 내연남이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버지. 도대체 은실이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나요? 키워온 혀가 저렇습니까? 바람이 불어 아쉽고도 마음 아프게 하는데 애까지 낳았으니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제가 결심하고서 따집시다.
장인어른은 헛기침만 하시고 아무 말도 못 하더군요. 그렇게 딸을 가진 위세를 자랑했으나 한마디 변명조차 못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담히 먹었습니다. 뒤늦게라도 모든 것을 올바르게 정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호사 친구를 통해 두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아내와의 이혼 소송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사무장이 조작한 병원 매출도 상세히 조사했더니 수억 원을 상회하는 돈들이 사무장 주머니에 들어갔더군요. 아내도 사무장과 함께 금전을 횡령하고 사기에 가담했음으로써 그 책임을 물었고 재판에서 양측은 말할 것 없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병원의 매출을 조작하여 돈을 훔친 사무장에게는 당연히 가혹한 처벌이 내려졌으며 남편을 기만하고 상대와의 사랑관계를 가졌던 아내 또한 엄중히 처벌받았습니다. 이들은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항소했지만 현재 둘 다 화목하게 징역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처벌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나에게 남아있는 상처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눈이 까막눈인 바보 같고 미련스러운 면이 있어서 한동안 그중 어느 한 곳에 굴렀습니다. 죄책감에 괴로웠습니다. 여자를 선택했을 때에도 저런 여자를 아내로 선택했고 사람을 썼을 때에도 왜 그런 사람을 믿고 쓴 것인지 정말 후회스럽고 힘이 듭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러한 저를 자책하지 말라며 위로를 해주지만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과거를 잊고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분노가 갑자기 솟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가 부끄러운 사연을 공개하는 이유 중에는 많은 분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없어서 어떻게 사용할지 혹은 조롱할지도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작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나 사연을 기다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대합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이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